다음 해양자 확장설은요. 헤스와 디츠가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과학기술 발달이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제 증거를 우리가 대면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증거랑 또 어떠한 주장과의 이 연결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고요. 헤스와 디츠 여기서부터는 학자 이름을 거의 또 막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베게너와 홈스 그 다음에 헤스와 디츠 각 학자들이 어떠한 주장을 했는가 잘 매칭을 하세요. 해양자 확장설 이렇게 나와있죠. 해령 아래에서요. 고온 멘틀 물질의 상승이다. 우리가 이거 연결했었지? 멘틀 대류설부터 이것은 주장했어요.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성된다 이거야. 그런데 이렇게 멘틀이 대류하는 상승부에서 계속 새로운 지각만 생성이 된다면 지구 부피가 엄청나게 커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렇게 확장을 하는 것까진 맞았지만 또 한편에서는 해구로 소멸하는 멘틀로 다시 섭입하는 이러한 구간이 있었다라는 게 지구 부피가 평균적으로 유지됐던 이러한 가설을 설명하게 됩니다. 사실을 설명하게 돼요. 따라서 멘틀로 섭입해서 소멸한다 이러한 학설이에요. 일단은 맞는 말이고 판구조론과 아주 근접해 옵니다. 음양측시법 이것은 하나의 가설은 아니지만 다시 알아야 되는 단계다라고 했고 이런 상황에서 해저 지형을 우리가 연구하게 됐어. 그래서 좀 더 멘틀 대류설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상승부의 해령이 만들어지고 주변 대륙부로 이렇게 가다가 소멸을 할 수도 있는 이러한 해구로의 연결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요거를 조금 더 간편하게 우리가 그려주면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여기 중심 여기를 우리가 해령의 축이다 라고 할 거거든. 이렇게 서로 멀어지는 요 상승부로부터 발산하는 이렇게 판구조론으로 연결될 건데 지금 당장은 발산한다 수렴한다 이런 용어를 쓰진 않더라도요. 이렇게 서로 멀어지는 해양저가 확장되는 이런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면 이 명암이 조금 다른 게 동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지금 시기적으로 얘가 첫 번째 만들어주고 멀어진 거야. 그리고 그 사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만들어진 거지. 그러면은 똑같이 1, 2, 3, 4 이제 다섯 번째까지 만들어지는 이런 상황인 거지. 당연히 대칭적으로요. 그래서 이렇게 해령 축으로부터 중심부로부터 멀리 확장된 게 많은 요런 상황이 현재다. 나이를 먹었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선생님이 첫째 이런 표현을 할 거고 막내 이런 표현을 할 건데 지금 해령 축으로부터 계속 새로운 땅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요 첫째로 가는 요 과정에서 나이를 먹어가는 요게 첫 번째 이제 증거로서 관찰을 합니다. 해양적 확장설의 증거 얘네들은 일단은 관측기술의 발달을 우리가 읽어왔고 그래서 여러 증거들로서 얘네를 주장하게 되는데 해양지각의 나이와 태적물의 두께의 분포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수심까지도 이렇게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됐어. 우리가 객관적 사실 증거를 이제 발견해서 주장을 하기 때문에 사실 다수의 의견을 동의를 얻기 위한 그런 작업이 더 단단하게 된 거지. 그러니까 모두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더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과학기술이 아주 많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관측 기술과 어떠한 증거인가 연결을 하셔야 되는데 해양 시추선이요. 해양 지각의 시료를 채취합니다. 그러면 아까 잠시 등장했던 방사성 동위원소들은요. 나이를 알려줄 수 있거든. 얘네가 나이를 측정해줘. 그러니까 여기 정말 첫째의 나이, 여기 막내의 나이, 그리고 중간 둘째, 셋째 정도의 나이를 봤더니 진짜로 축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나이가 많아지네. 이렇게 객관적 사실로서 밝혀진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해령 축으로, 즉 대칭적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대칭적으로 서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나이를 먹어갑니다. 한쪽만이 아니라 이렇게 반대쪽도 마찬가지의 경향이다라는 거. 해저 퇴적물의 두께는요 두꺼워집니다. 그치?
그리고 수심은요 깊어집니다. 요거에 대한 추가 설명을 먼저 잠깐 해보면 이렇게 대칭적으로 나이를 먹어가는 요 상황에서 나이 증가했지. 그리고 해령에서는 이렇게 화산이 폭발한단 말이야. 이렇게 또 이렇게 쌓이게 되고 또 다시 이렇게 쌓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요 쌓여가는 요 두께 두꺼워지겠죠. 그런데 얘는 해수면 아래거든. 해수면 아래로부터 이 두께가 두꺼워지는 이런 상황에 중력으로 더더더더 갈수록 이렇게 조금 아래쪽으로 쏠리거든. 그러면 여기 해령 골짜기부터요 산맥 이렇게 수심이 깊어지는 요 상황으로요 수심까지도 사실 연결이 된다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해령 축이 중요합니다. 다시 올라와서요. 나이를 진짜 이제 우리가 찾아냈고 그 나이에 대한 것들을 이제 얘기해 보면 항상 해령은 선생님이 빵살 이렇게 얘기하거든. 0살 가장 어리다 이거야. 상대적인 나이. 그러니까 가장 젊은 땅. 갓 태어난 땅. 오케이? 그래서 이 빵살에 해당할 때의 명암을 잘 보고 이 명암을 봤더니 지금 요거 흑백으로 우리가 시험을 보니까 오른쪽 여기를 볼게요. 0으로 해당하는 6의 가장 진한 명암이죠. 그리고 늙어갈수록 여기 연해졌지? 그런 상황에서요. 지금 우리가 위치는 보면 알아야 된다라고 했어. 지금 태평양 여기 그치? 여기가 북미, 남미 보입니까? 여기 유라시아. 오케이? 그래서 여기 태평양의 가장 진한 부분이요. 봤더니 동쪽이네. 이쪽. 해령. 그리고 대서양은요, 중앙에 요렇게 해령이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태평양의 동쪽과 대서양 중앙에는 이렇게 해령이 있는데, 얘네들이 가장 나이가 어리고, 해령, 주변부로 갈수록 명암이요, 조금 옅어지는, 이런 거 보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옅어지는 게, 대서양이 훨씬 더 옅어지는 상황. 보여요? 태평양의 동쪽 요 해령 부근에는 이쪽은요 조금 어두운 채로 있는 요런 상황. 이걸 가지고 해양저가 확장하는 속도가 완벽하게 양옆에 같지 않더라 라는 겁니다.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서 대서양 중앙해령으로부터 양쪽의 상황을 이렇게 좀 더 확대해 봤어요. 요 상황을 봤더니 대서양의 중앙해령은 여기래. 여기. 그래서 빵살이에요. 나이가 가장 어린. 오케이? 그리고 나서 단위가 나와 있는 것들은 실제로 우리가 계산할 땐 반드시 해줘야 되고 대칭적으로 이렇게 멀어지는 과정에서 30살이라고 칠게 30까지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네요. 60도 뭐 비슷한 듯. 그런데 멀리 150까지로 가볼까? 그런데 150까지가 얘는 이만큼이나 같다 이거야. 그러니까 속도가 누가 더 빠르다? 이쪽 왼쪽이 더 빠르네요. 오른쪽은 느리네요. 이런 식으로 해양저가 확장하는 속도가 항상 모든 판에서 같지 않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계산하는 문제 똑같이 거속시, 거리, 이동거리, 속력, 시간. 그래서 나이가 어릴 때 도달한 거리, 그리고 요거는 많이 갈수록 그렇게 속도와의 관계를 우리한테 물어보거나 실제 계산하라고 합니다. 해령에서 해양지각이 생성되는데 해양지각의 나이가 가장 적다라고 해서 선생님이 빵살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했죠. 해령에서 멀어집니다. 그러면은 해양지각의 나이가 대칭적으로 증가한다. 요 대칭적 무시하면 안 돼요. 해저에 약 1억 8천만 년 이상 된 해양지각 해저에서야 대륙지각에서는 존재합니다. 해양지각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어. 이것은 왜냐? 모든 구간에 반드시 해구가 있는 건 아니지만 해구에서 섭입해서 소멸하는 땅이 있어 주다 보니 지구 부피도 유지하게 되고 이렇게 2억 살이면 더 늙은 땅은 없더라라는 겁니다. 해저 지형에서요. 그걸로 해양저가 확장해간 증거를 우리가 발견해낸 거죠. 오케이? 해양저가 확장하지 않았으면 빵살에서부터 늙어가는 땅이 최소한 40억 살 이상 있었을 거야. 왜냐? 지지시대가 46억 년이거든요. 근데 40억 년에도 땅이 존재했겠지. 바다도 있었고. 그런데 그것들이 다 소멸했다.
이런 포인트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양적 확장설에 왜 증거가 되는지 그걸 연결하고 실제로 알고 서술하기가 조금 까다롭게 느껴지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해령으로부터의 거리니까 일단은 뭔지 몰라도 이렇게 대칭적인 느낌으로 나왔죠. 항상 요 연령의 빵사를 해령으로 이렇게 잡을 거고요. 연령과 두께는 비례한다 라고 했지. 두께는 해령 축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대칭적으로 멀어진 요 상황에서 두께가 두꺼워졌기 때문에 이러한 비례하는 그래프가 나옵니다. 어떤 게 더 기울기가 급하고 완만하냐 이런 포인트로 묻진 않을 거라 아니면 추가 데이터를 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은요 우리 비례하는 상황만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항상 해령을 찾는다. 해령의 중앙부 퇴적물이 거의 퇴적되지 않고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두꺼워지고요. 나이 많아지고요. 수심은 깊어진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했지. 그래서 해령으로부터의 거리도 판단할 수 있고 연령이나 나이 같은 말 퇴적물의 두께 그리고 수심 이런 것들을 비교하고 판단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첫 번째 증거 알아봤어요. 두 번째 고지자기 줄무늬의 대칭적 분포다 라고 해서요.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왜냐 사실 오늘 내용까지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텐데 이 내용을 가지고 킬러 문항들이 출제될 거야. 그래서 모의고사에서 18, 19, 20번에 배치되는 그러한 어려운 문항 중에 하나로서 자주 출제가 되는 단원입니다. 내용은 간단해. 정의적으로 우리가 배울 건데 그걸 가지고 활용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다양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의부터 우리가 좀 자세하게 정확하게 이해해보자. 고지자기 요 줄무늬가 뭐냐? 일단은 이 용어부터 낯설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용어를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과거, 지구, 자기의 모습이다 라는 거야. 일단 과거에 지구 자기가 어땠느냐, 현재와 같았느냐, 달랐느냐 이제 이런 부분으로요. 자기장이 바뀐대. 왜 그런가? 들어가 보자. 고지자기를 줄무늬로서 우리가 표현을 하는 대표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올 거고요. 이것도 역시나 대칭적으로 분포하는데 해령 축으로부터 대칭적이 될 겁니다. 관측기술은 자력계, 왜냐면 자기력에 해당하는 자기장이 존재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관측을 하게 되는 상황이라 자력계 연결되고요. 해양지에 기록된 고지자기, 과거, 지구 자기의 흔적이에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같은 말을 좀 다양하게 돌려서 얘기할 거거든. 그것들을 좀 이해해야 되고 그것이 줄무늬를 이루고 해령축으로부터 대칭적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 자기, 고지자기 이것은 뭐냐? 일단은 누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느냐? 암석이에요. 광물이 암석으로 이렇게 굳어지는 그 과정에 마치 각인이 되듯이 이렇게 새겨지는 거야. 그러한 원리를 우리가 들여다볼 건데 과거 지구 자기의 흔적이다 라고 해서요. 흔적은 남아있지. 그래서 우리가 잔류 남아있는 자기다 이런 표현도 해. 그러니까 벌써 표현이 몇 개야. 그치? 그래서 고지자기, 암석에 기록된 지구 자기의 흔적 그것이 남아있으니까 잔류자기다. 이런 것들이 다 같은 말이구나.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철과 같은 니켈과 같은 자기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광물, 암석.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모든 광물이 아니라 일부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지구 자기의 흔적에 해당하는 요 고지자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얘기할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일부 광물을 깜빡하고 마치 모든 광물인 양 이렇게 배우게 될 거야. 오케이? 따라서 일부다라는 거 요거 잘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잔류자기가 만들어지느냐? 이 마그마에서 광물, 암석으로 이렇게 굳어지는 과정을 이해해보면 현재 지구 자기의 모습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일단 현재 지구의 자석과 같은 거대한 이러한 세팅 모습이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N과 S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석은 항상 N에서 자기력선이 이렇게 S로 들어가는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거든. 그러니까 이러한 방향으로 현재 지구가
지구자기장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온도가 높은 상황에서는 방향성이 없이 이렇게 이쪽 저쪽 이런 식으로 다 흩어져 있는 이런 모습에서 지구자기장이요 형성된 요 방향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온도가 낮아지는, 식어서 굳어지는 이런 상황에 요 방향으로 모두 다 이렇게 나열되는 거야. 왜요? 자기적 성질을 뜰 때, 자기 력선을 표현할 때 얘네는 끊어지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이어진 거거든. 그래서 요 방향대로 이렇게 잔류자기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 이러한 과정 모든 걸 자화된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거고요. 자성을 띤 광물의 한에서입니다. 암석이 만들어지는 이런 냉각 상황, 온도가 낮아지는 이런 상황에서 현재 그 당시 지구 자기장의 방향을 따라 자화되는 이런 상황이 될 거고, 암석에 고지자기가 생성돼요. 이렇게 생성이 됐잖아. 그래서 굳어졌잖아. 그러면은 이것은 안 바뀐대.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이거는 생성 당시야. 생성 당시에 지구 자기장 방향으로 이렇게 잔류자기가 만들어졌으면 그 이후 세기와 방향이 변해도 어떠한 외부 조건에도 상관없이 이것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광물의 나이를 측정할 수 있고 그 시기에 지구 자기장의 모습이 현재와 달랐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 당시, 생성 당시에요, 자기장의 방향을 알려줍니다. 그러다 보니 요 현재와 같은 요 상황을 우리가 정자극기 이렇게 말해. 현재 정자극기야. 근데 과거 언젠진 모르겠지만, 그리고 왜 바뀌었는진 모르겠지만 이렇게 정자극기는 늘 있었다라는 거야. 그런데 그거와 반대 상황, 그러면은 역자극기라고 하는 요 상황은 뭐냐? 지구의 모습 여기에서요, NS의 요 방향이 말 그대로 리버스 바뀐 거죠. 그래서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는 요런 상황이 방향성 이렇게, 요게 역자극기가 되는 거고, 이대로 따라가면서 찍히는 거야. 자화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북극을 향해 들어갈 때는 정자극기, 북극에서 나올 때는 역자극기. 우리가 이렇게 현재의 지구와 같았다, 달랐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해령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화되느냐, 요 상황에 우리가 해령의 단면을 좀 간단하게 그린 거거든. 요 상황에서 역자극기라면요, 요 방향 그대로 요렇게 찍힌 거야. 그러고 나서 지금 요 현재 상황, 현재로 오는 이 시간순에서 지금 해령, 시간이 지났으니까 요 첫째 얘네가 요 방향을 기억하면서 멀어졌다라는 거죠. 그럼 동생이 태어났네. 동생은 지금 둘째 상황이 되겠지. 요 지구 자기장의 방향 요렇게 자화된다 이거야. 오케이? 따라서 요 상황으로요, 첫째와 둘째 대칭적으로 지구 자기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 지자기의 역전 이렇게 나와있죠. 지구 자기의 극이 바뀝니다. 오케이? 지지시대 동안 정자극기와 역자극기가 여러 차례 반복됐는데 언제 왜 어떻게 바뀌느냐, 그 시기의 지속 기간은 같으냐, 이런 것들은 아무도 모르고 그렇지 않더라 라는 거. 정자극기 현재와 같은 방향으로 배열, 역자극기 현재와 반대 방향으로 배열. 고지자기 방향이 북극 방향이다, 우리가 그걸 진북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것은 지자기 북극 방향, 고지자기 방향이 남북 방향이다, 그러면 지자기 남극 방향,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사실 이러한 용어 같은 건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 내용에서 좀 더 깊게 다루게 될 거고, 아 그런가 보다,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만 정확하게 이해해도 괜찮아요. 한 자극기의 지속시간 시대에 따라 다르고, 그러니까 요 간격들이 다르다 그 말이야. 같지 않더라.
해양저의 또는 해양의 확장 속도의 차이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비에 해당하는 이 개념을 좀 이어서 봐보자. 일단은 보통 정자극기에 해당하는 걸 진하게, 역자극기는 연하게 표현하지만 이거는 또 반대 상황으로 바꿔놓을 수도 있어. 한 번이라도 속이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때그때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해령 축으로 대칭을 이루는 이 상황은 안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해령을 찾을 수 있게 될 거야. 그것들을 이제 활용하게 될 거고, 이런 모습의 지구 자기의 정자극기, 이 사이 역자극기 이런 모습으로도 나올 수 있구나. 한번 눈에 담아 놓으세요. 퀴리 온도나 자기 이상이다 라는 것들은 자세하게 이렇게 다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래쪽에 나와 있는 이 표를 좀 해석합니다. 정상기가 정자극기거든. 그리고 역자극기 이런 상황. 그래서 지구 자기장의 요 방향, 요것을 알려줍니다. 지금 얘가 요 상황에서는 첫째인데 동생들이 별로 없지.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 동생들이 많은 게 요 첫째로부터 많은 게 나이를 많이 먹은 가장 최근 태어난 땅으로부터 나이를 가장 많이 먹은 현재 상황으로 오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그림상으로는 여기 모형에서는 양쪽이 완벽하게 대칭적이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도 있거든. 그런 상황들을 앞으로 이어져서 우리가 배우게 될 거고, 일단 대칭적인 요 상황에서의 의미 요거를 볼게요. 확장 속도를 구하라고 합니다. 또 속 시가 될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속력은 T분의 S인 요 상황에서요. 일단 지금 S가 같은 상황. 대칭적이라서 여기 빵살인 해령을 기준으로 볼 거고, 오케이? 그래서 요거. 그 다음에 A가 있고 B가 있는 요 위치, 일단은 거리. 요거는 S가 지금 동일한 상황. 오케이? S가 같은 상황. S가 같은데 이제는 속도는 누가 관여한다? 나이가 어리냐 또는 많으냐. 그것이 이제 속도를 얘가 일정한 상황이니까 판단하게 해주겠죠. 그럼 봤더니 나이에 해당하는 건 정자극기와 역자극기의 반복된 이게 몇 번째냐라는 거거든. 얘 보면 정자극기, 그치? 현재 그리고 역자극기 요 옆에 정자극기, 역자극기 이런 식으로 세는 건데 이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래쪽에 나를 먼저 보면요. 정자극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음에 역자극기다 이거야. 근데 위에 가 상황은 딱 봐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이후에 역자극기, 일곱 번, 일곱 번 이후에 역자극기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이를 더 많이 먹었다, 느리게 갔다 예요. 나이가 많은 이런 상황이니까 속도는요 느리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속도는 일단 가보다 나가 빠르다.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또 체크할 수 있느냐? 이번에는 S를 볼 건데 동일한 나이를 비교해 볼까? 동일한 나이는 정자극기, 역자극기 요 3번에 해당하는 정자극기 여기 볼까? 여기에서는요 3번에 해당하는 정자극기가 여기다 이거야.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 존재하고 만들어진 암석이나 해령이든 동시기를 정자극기 겪으면 역자극기 겪고, 그리고 또 정자극기 그 다음에 역자극기, 이렇게 모든 정자극기와 역자극기는 동시간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의 이동한 거리, 여기까지네. 그만큼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T분의 S일 때 T가 이번에는 일정하죠. 그러면 거리가 멀리 간 게 속도가 빠르다. 이런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확장 속도에 해당하는 거를 실제 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용을 해봐야 되겠죠? 실제로 우리가 구해볼 건데 조심해야 되는 건 일단 해령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해양 지각을 구성하는 암석의 연령, 그거는 당연히 증가하겠지, 많아지겠지. 이렇게 의미적인 것만 물어볼 수도 있지만 실제 계산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단위를 조심해야 돼. 보통은 우리가 조그맣게 모형으로 표현하더라도요. 이렇게 킬로미터 엄청
멀단 말이야. 그런데 확장 속도 개념은요, 센티미터야. 그리고 100만 년 또는 억년의 단위로 이렇게 줄 건데 이동하는 게 아주 느리단 말이지. 그런데 이렇게 연으로 또 바꿔줘야 돼. 그래서 일단 뭘 해야 되느냐? 킬로미터와 100만 년에 해당하는 걸 센티미터와 연으로서 이렇게 환산해줘요. 그러면은 1km 10의 5승 센티미터고 100만 년 10의 6승에 해당한다 이거야. 억년으로 나오면 8승이 되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단위 환산부터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해양제각의 확장 속도는 일단은 지금 끝까지 70까지 그리고 이렇게 4.5에 해당하는 요 100만 년의 나이 전체 구간으로서 평균 속도를 계산할 거야. 그렇지 않으면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이렇게 구간을 정해줍니다. 그렇지 않고는 전체 평균.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해봐야 되고요. 선생님이 당부하건대 지금부터 숙제할 때 계산기를 쓰기 시작한다. 그러면 절대로 내신 시험 볼 때도 그렇고 모의고사 수능 풀 때도 그렇고 딱 그냥 뭐야 하기 싫어 귀찮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요 하나하나 그냥 받아들이고 지학을 나는 선택할 수 있다 확률이 높다 그런 친구들은 지금부터 습관을 계속 이렇게 직접 해봐야 돼. 오케이? 따라서 V는 T분의 S이기 때문에 S 70에 해당하는 거 곱하기 10의 5승이 위로 들어가겠네. 분자. 분모는요 4.5 곱하기 10의 6승. 그래서 연에 해당하는 걸로 계산을 합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된다? 대략 얘네들은요 7점이 아니라 계산을 하면 어떻게 돼요? 1.5 정도 1.6에 해당하는 대략적인 이러한 계산이 될 건데 얘네들은 일단 시험에 나온다. 그럼 몇째짜리에서 올려라, 반올림해라 등등등의 조건을 줄 거야. 그 조건을 잘 보시고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고지자기 줄무늬, 요 역전 줄무늬를 통해서 확장 속도를 계산하는 것까지 우리가 연결을 해봤고 대서양 중앙 해령 부근이 느려요. 태평양 동쪽이요 빨라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속도 차이 얼마만큼이나 난다 등등등의 계산을 해서 나오는 보기들이 반드시 등장할 거야. 그러니까 빨리 받아들이고 적용을 잘 합니다. 오케이? 섭입대 주변에 지진의 진원 깊이 분포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일단은 섭입대다라는 건 우리가 판구조론에서 자세하게 다룰 건데요. 여기서도 이제 섭입대 요거를 얘기하면서 진원 깊이를 측정했대요. 관측기술과 증거를 잘 매칭해라 라고 했죠. 지진 관측망이 구축되어서 섭입대의 지진 발생 위치 깊이 정확하게 알 수 있었대. 그런데 진원이 뭔가 이걸 모르면 안 되잖아. 그래서 요거부터 진원은 일단 지구 내부에서 지진이 최초로 발생한 지점. 그러니까 지구 내부다 이거야. 지하에서 지진 발생한 요 깊이를 이렇게 진원의 깊이라고 합니다. 일단 증거는 해구는 우리가 이제 판 구조론에선 당연히 알게 될 거고 판의 시작이야. 판 경계의 시작이요. 판 경계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때 여기 해구가 요 부분이다 이거야. 이렇게 골짜기가 깊다라고 해서 선생님 여기는 얕잖아요. 이럴 수 있는데 지구 내부 전체로 들어오면요. 아주 깊은 골짜기입니다. 해구 부근에서 지진, 섭입대, 베니오프대라고 하는 게 뭐냐? 지진이 계속 발생하는 이러한 지하의 지점을 연결한 가늘고 긴 띠의 형태의 요거를 섭입대, 베니오프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륙 쪽 이쪽으로 갈수록 진원이 깊어진 거 보여? 여기는 지하에서 발생한 요 진원이 깊잖아. 해구 여기는 얕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누가 섭입했는지 유라시아, 태평양 밀도 차이를 알게 돼. 밀도가 큽니다. 해양판 밀도가 작아요. 대륙판. 그래서 해양판과 대륙판 또는 해양판끼리도 밀도가 누가 더 큰지를 알 수 있게 되고 밀도가 큰 게 섭입해요. 밀도가 작은 게 섭입을 당해. 그런데 섭입을 직접 했지. 진원은
얕아. 여기 지금 지표 부근이에요. 섭입을 당했죠? 진원은 깊어. 그래서 이렇게 신발 지진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과정에서 섭입을 하는 섭입대가 진원이 깊어졌다라는 걸 알려주면서 해양저 확장한 그 끝에 이렇게 소멸하는 것도 있었지. 한 번 더 증거로서 발견이 된 거야. 오케이? 따라서 왜 섭입대 주변의 진원의 깊이가 밀도가 작은 판으로 갈수록 깊어지는 게 왜 증거냐? 해양저 확장설에서 이게 어떻게 증거냐? 이것들을 서술을 못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 얘네들이 무엇을 묻고자 하는 건지 잘 기억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섭입대 주변의 진원, 요 깊이 외워야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 얕은 곳, 천발 지진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아래쪽에도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해 놨어. 중간, 300까지를요 중발, 그리고 300 이상을 신발 지진이다 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진원이 얕은 요 판이 경계에 천발 지진이 일어날 거고, 진원이 깊은 밀도가 작은 쪽은요 신발 지진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인 거지. 그러면 A와 A 프라임 여기, 그리고 B와 B 프라임 여기, 거기서 봤더니 진원에 해당하는 지진 발생 지점을 스팟으로 점으로 찍어놨는데 여기는 뭐야? 표층이네? 거의 지표 부근이네? 이렇게 깊어졌네. 그런데 300 이상으로 더 깊어졌네. 요거까지 보는 거지. 그러니까 A가 밀도 작고 A 프라임이 밀도 크다 이렇게 찾는다고요. A 프라임에서 A로 갈수록 B에서 B 프라임으로 갈수록 진원의 깊이가 깊어지는 걸 확인하고요. 해구, 판 경계의 시작, 대륙 쪽으로 갈수록 진원의 깊이가 깊어지는 걸 연결해서 누가 섭입을 했고 누가 섭입을 당했는가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섭입이 되는 판, 이것은 어디다? 진원의 깊이가 얕은 천발 지진이 일어나는 A 프라임이 되겠네. 그쵸? B와 B 프라임은요 마찬가지 원리로 B가 되겠네. 오케이? 그래서 잘 판단하는 게 문제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섭입대는 베니오프와 와다티 같이 이렇게 발견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요 섭입대 또는 이름을 따서 베니오프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 깊이는요 일단 지금은 필수는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외워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활용해서 판구조론 이렇게 연결될 거거든. 거기서 아셔야 됩니다. 열곡과 변환단층, 여기는 일단은 해령에서 멘틀 물질이 상승하죠. 해령에서 멘틀 물질이 상승하기 때문에 해양저가 확장되면서 이러한 상승한 구간이 퍼져나가는, 확장돼서 멀어지는 이러한 구간에 열곡이 생기더라. 그런데 지금은 구형이고요. 양옆의 확장 속도는 또 다르다 그랬지? 그러다 보니까 해령 끊어져. 이런 해령이 끊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변환단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봐. 아까 우리 주인공 해령 그리고 해구, 이게 판구조론이 기억나는 친구들, 해령은 발산형, 해구는 수렴형, 그리고 이제 변환단층 보존형까지 완성이 된 거야. 그래서 판구조론을 정립하게 해준 요건 얘가 마무리를 해줬다. 그래서 변환단층이 판구조론 정립되기 시작한 이러한 기로가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표현이고요. 변환단층 그래서 중요한데 윌슨 얘가 발견을 해줬고, 변환단층은 일단은 해령과 해령 사이의 수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림을 좀 추가적으로 볼게요. 해령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해저산맥 마찬가지. 그래서 해령 1, 2 이런 상황에서 모두 다 발산하는 요 화살표 중에 일단 무조건 어긋나는 요 구간이 여기가 우리가 변환단층이 될 거야. 그러니까 두 해령과 이렇게 수직하다 이런 표현을 해요. 오케이? 그래서 해령과 해령 사이 수직으로 발달, 수직, 나란 이런 거 정말 많이 바꿔놔요. 해양 지각이 어긋나 이동하면서 지진이 자주 발생합니다. 판구조론으로 들어가면 이것이 천발 지진이다. 그리고 화산 활동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것들로 다 연결이 될 거거든. 그런데 여기서는 일단 지진 발생. 판 이동 방향과 나란하다. 이 표현은 뭐냐? 판의 이동 방향이 여기. 판 이동 방향이 여기 이렇게잖아. 그러니까 변환단층 또한 나란하게 발달한다. 이렇게.
그래서 해령과는 수직, 판 이동 방향과는 나란 이런 표현. 단열 때는 뭡니까? 단열 때는요. 지진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데 거기가 어디냐면은 여기. 왜 그럽니까? 얘들은 지금 단열대를 기준으로요. 판의 이동 방향이 어때? 어긋나지 않고 같지. 그러니까 거기를 우리는 같은 판으로 볼 거야. 요렇게. 이렇게. 이게 한 판이야. 그럼 반대편도 그러겠지? 반대편도 마찬가지. 해령 옆에 이렇게 한 판인 거야. 그러니까 이 판간판이 어긋나는 그 와중에 무조건 멀어지는 그 와중에 무조건 어긋나는 거는 여기뿐이라고. 그래서 여기만이 변환 단축이 되고요. 나머지는 지진 발생 안 한다. 같이 움직이는 판이니까. 그것을 단열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판 경계가 아니다. 변환 단축은 판의 경계예요. 얘는 보존되는 보존형으로 우리가 판의 경계로서 완성이 되는데 얘는 아니다. 단열대를 경계로 판의 이동 방향은요 같다. 한 판이다. 요거 아까 여기서도 얘기했고요. 같은 방향. 오케이? 그런 식으로 얘를 표현하는 말들을 잘 판단하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각, 연류량 이렇게 나와 있죠? 쉽게 말하면 어디가 뜨겁냐 이거야. 그래서 해양 지각이 대륙 지각보다 연류량이 높고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연료량이 낮다. 그래서 이거는 해구와 해령, 여기 이걸로써 정리하면 돼요. 지구 내부에서 지각으로 방출되는 에너지 이건데 뜨거운 곳에서 방출이 잘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디가 뜨겁냐 결과적으로는 요거거든. 지각변동 활발한 곳 그리고 그곳은 해양이 아주 다양한 지각 막 해산도 만들어지고 이런 상황 화산 폭발도 더 많이 든대. 그래서 해양 지각인데 그 중에서도 해구는 차가워 해령은 뜨거워. 그래서 해령이 더 많은 지각의 연류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비교 구분하시면 되고요. 판 구조로는요. 일단 출판사마다 학자들이 조금 다르게 나올 수 있는데 아주 많은 학자들이 같이 이제 공동 집필한 것처럼 공동으로 만들어낸 이론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판 구조로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맞는 말이고 그렇지만 조금 보완책은 필요하다. 대륙이동설, 멘트 대류설, 해양적 확장설, 판구조론 각각 누가 주장했는가, 무엇을 주장했는가 이런 것들 잘 연결해야 되고요. 대륙이동설, 베게너, 멘트 대류설, 홈스 얘네들의 해양적 확장설, 헬스와 디츠 이거 음양착취법은 한번 껴주자라고 했고 판구조론, 맥켄지와 모건 얘네들에 해당하는 게 누가 무슨 주장을 어떻게 했는가 이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물론 한계점은 다 별표. 오케이? 그래서 한계점 판 구조로는요. 판의 경계에 두드러진 특징을 설명하는 아주 잘 설명하는 이론인 거야. 그러면 판의 내부는요. 판의 내부에 대한 설명은 미흡해. 그러다 보니 열점 판 내부에도 있고 경계에도 있어. 그거는 그때 가서 선생님이 자세하게 얘기할 거고 판 내부까지도 설명하려면 플룸 구조론이다라는 보완하는 구조 지구 구조에 해당하는 그러한 이론이 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 구조론이 정립되어 온 이 과정에 대한 거는 정확하게 우리가 순서를 밟아가면서 순서 나열하는 것도 나와요. 그렇게 익혀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까지 연결이 되어야 실제 판 구조론에 해당하는 거, 판 경계에 해당하는 모의고사 수능 기출 문제는 풀 수 있어요. 단편적인 이러한 문제만 나오지 않고 총망라해서 나오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우리가 잘 이어가 봅시다. 고생 많았어요.